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전국 때와 윤석열 탄핵 전국 때는 좀 다른 측면이 있었죠. 박근혜 탄핵 전국 때는 촛불 집회가 큰 역할을 했죠. 거리에 많이 모인 시위대가 국민의 뜻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래요. 그런데 윤석열 탄핵 전국 때는 달랐죠. 시위대가 비등비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3주차까지 계속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쓰니까 한번 주문을 읊조려 봤다. 그랬더니만 그 뒤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 급등하더라. 그래서 한때는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서기도 하더라.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자 사기다 이랬다는 거예요. 40% 육박하고 넘어가니까 사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 전이었잖아요.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뒤에도 김문수가 41.15% 얻었다는 거예요. 직구 치러진 선거에서. 그 사기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사기라고 주장하니까 사기였던 거죠. 또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려 했죠. 여기저기 압박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사기를 벌인 공산주의 세력단체, 민주노총,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촛불행동 이런 단체들이 있었죠. 주요 인사도 있고. 여론전이 붙은 거죠. 시위대가 동원되고 주요 단체들이 선동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 역시 투쟁에 나섰다. 탄핵 심판은 법적인 문제다 보니 우파 법조 인사들이 투쟁에 앞장섰다. 아무래도 이제 탄핵거리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잖아요. 나서겠죠. 김삼경 헌법학 헌재법상 7인 미달 상태에서 스스로 족쇄를 풀고 심리하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다. 그래요. 법적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려운 말들이죠. 형사법 이용구, 차관, 국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았고 헌법 시스템에 의해 해제되었다면 국헌 문란의 결과가 없으므로 내란죄를 묻는 것은 법리적 비약이다. 그렇죠. 국헌 문란은 없었다는 거예요. 1초도 정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국회가 열리지 않는 시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었잖아요. 오히려 헌법 기능을 장기간 마비시킨 6개월간 마비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국헌 문란을 죄를 사실상 지은 거죠. 그게 내란인지 아닌지 여부와 상관없이 방통위도 정지시키고 그랬잖아요. 헌법pháp 허용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탄핵 정족 수행 시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적용되어야 한다. 과반 가결은 위헌적 처사다. 이렇게 다 나선 거죠. 한변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조사기관 압박을 통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헌문란적 행위다. 법치 파괴를 중단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중시하죠. 가급적 생활사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고 그런 자유가 인권인 거죠. 사실은 또 가능하면 정치활동의 자유도 보장하려고 하죠. 그래요. 민주정치 제도도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도입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가피한 상황. 1990년 이전에는 공산주의 활동은 사실은 이제 어느 국가나 근대 국가가 아니면 다 반국가 행위는 금지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활동은 반국가 행위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 한국은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면서 건국되고 발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근대 국가가 다 그러하기도 하지만 역사적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1990년이 유화되니까 어떡하나요? 어지간하면 그 자유를 부여하잖아요. 근데 잘 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가요? 세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과 그런 게. 자유를 침해하고 박탈하려 하고 재산을 침해하려 하죠. 정치적 활동을 어떤가요? 정치적 활동 자유를 가능한 한 제한하려 한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생각과 행동을 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법학 이인철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사 대상을 삼는 것은 사법권의 정치적 남용이다. 40% 지지율은 실제하는 민심이다. 아니 뭐 어차피 40% 정도는 실제한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이미. 탄핵 결정난 상태에서도 40%가 넘게 나왔잖아요. 영향력 있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유튜버들 역시 투쟁에 적극 나섰다. 조중동을 믿지 말라고 우파 인사들을 설득하고 집회 시위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았다. 법조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또 유튜버 인사들이 나섰죠. 조중동에 대해서는 얘기했잖아요. 조중동 역할은 뭔가요? 이런 식이 공산주의 세력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파 정당을 분열시키고 우파 세력을 산산조각 내려고 하죠. 박근혜 탄핵 정국 때는 성공을 했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시기 때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경우에 조중동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 예전에 다 설명했죠. 고성국 TV 12월 18일 독려를 했죠. 자유우파는 총집기를 하십시오. 조중동을 포함한 제도권 언론이 탄핵이 대세라는 가짜 프레임을 짜놓았습니다. 조중동은 이제 얘기했잖아요. 차명진 촛불만 있는 게 아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결판을 냅시다. 이렇게 주장했죠. 독려했죠. 기존 언론들이 광장 수준만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이 박근혜 탄핵 정국 때처럼 그 세력을 산산조각 내려고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을 우파 인사들이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로 좀 생각을 해봤겠죠. 또 그런 것도 있고 매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유튜버들이 생기면서. 성창경 2025년 1월 4일 우리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려를 하고 있죠. 조중동은 그냥 탄핵 열차에 올라탔다. 더불어민주당 편입니다. 공산주의 세력 하수인입니다. 그 말인 거죠. 진실은 오직 유튜브와 뉴미디어만 했습니다. 그 배승희 광화문 앞으로 모입시다. 그래요. 제도권 언론의 보도는 이제 걸러드려야 됩니다. 신혜시 1월 2일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독려하고 있는 거죠. 제도권 보수 언론들조차 이미 겁을 먹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시기 거리에서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간의 집회 시위 대립이 격렬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간의 대립은 격렬했다. 또한 역할이 필요한 각 분야의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 간의 투쟁은 격렬했다. 사실이죠. 이와 같은 극한 투쟁은 1945년에서 1948년 사이 있었던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간 투쟁 이후 최초였다.
그때보다 뭐 건국 시기보다는 약했죠. 그때는 막 죽고 죽였으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죠. 그때보다는 약했지만 그 이전 단계까지는 갔죠. 여론전으로 총동원이 되었던 거죠. 조중동 빼고.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정부조직법에 의해 다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상목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 이른바 대대행 체제가 시작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상목을 협박했다. 그렇겠죠. 그 한덕수가 탄핵 소추 가결된 의결 했던 게 가결시켰던 게 무리해서라도 탄핵시키려면 뭐 헌법재판관이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한덕수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요. 탄핵 소추 의결을 했죠. 최상목을 압박하겠죠. 그래요. 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다. 만약 임명을 거부한다면 권한대행 역시 그에 따르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똑같이 협박하는 거죠 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하라고 협박했다. 국민의힘과 우파 법조계는 끝까지 버틸 것을 주장했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법조계 우파 인사들도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나선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현상 유지적 권한만을 가질 뿐 국가의 근간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위헌이다.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국가 파괴 세력이 추천한 인물을 임명하여 탄핵 심판의 도구로 활용되게 하는 것은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그래요. 이제 감정이 격해진 거죠. 투쟁 과정에서 국가 파괴 세력으로 보는 거죠. 최대행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근데 어떤가요? 최상목은 끝까지 버티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최상목은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명은 임명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열어주되 야당이 가장 원했던 인물인 마은영은 임명하지 않는 면피용 처신을 했다. 좀 그렇죠. 잘 되면 하여튼 뭐 이렇게 어느 경우든 간에 이제 뭐 책임을 회피할 수는 있게 된 거죠.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마은혁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는 당시 우파 진영으로부터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에 결코 들여보낼 수 없는 인물로 지목되어 있었다. 마은혁은 왜 거절했냐? 거절한 이유는 있었다는 거예요. 마은혁은 1980년대 서울대 재학 시절 공산주의 계열에 속한 인물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공산주의계 인사더라. 공산주의계 인사 당연히 그렇죠. 심판 결과가 뻔하지 않느냐. 그런 인물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임명권을 인정하면 당연히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적합한 인물로 추천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최상목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은 불완전하지만 목표를 달성했다. 임명, 이제 헌법재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2024년 12월 30일 공조본은 수사를 넘어 윤석열 체포를 강행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수사를 넘어선 이제 행동을 개시를 했죠. 공조본이. 수사도 그랬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탄핵 정부 때는 이제 특별검사를 했지만 사실 수사라는 것도 박근혜 때는 박근혜를 직접 수사하진 않았죠.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진행은 했지만, 근데 이제 무리한 수사죠. 무리한 수사라는 거예요. 뭐 특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수사할 것도 사실은 뭐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재판 결과를 보면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윤석열 행위는 군대를 동원한 행위라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왜 동원했나요? 더불어민주당이 후끈문란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뭐 내란죄의 여부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행위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으냐,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그것만 따지면 된다는 거예요. 불법이 따져도 과연 법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수사가 뭐 별 필요가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뭐 체포해서 뭐 군대 동원한 거 다 아는데 뭘 줘서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수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체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행위가 무엇이냐? 국정정상화냐? 반란이냐? 폭동이냐? 국헌문란이냐? 뭐 그것 빼고는 판단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수사가 필요해요? 피해는 어느 정도냐? 법 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요. 수사도 그러하지만 윤석열 체포는 의미 없는 행위였다. 윤석열이 국회와 선관위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한 행위 자체가 문제이지, 윤석열 개인을 따로 별도로 수사할 것은 없었다. 그러면 군대 동원했는데 그 행위가 문제인 거죠.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가 반란이나 폭동,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해당하더라도 내란으로 처벌할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만 파악하면 그 대기에 윤석열 개인을 특별히 수사하거나 체포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요. 그 수사하고 체포해서 뭐 한 게 뭐 있어요? 할 게 없으니까 한 게 없는 거죠. 자질구레한 것들만 막 조사하는 거죠. 즉 인면한 증거나 도주할 염려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보통 처벌할 법 규정이 마땅히 없고 그냥 큰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벌할 경우 그러한 국가는 인권 유린 국가로 분류된다. 북한을 봐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활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큰 피해가 없으면 법 집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가짜뉴스로 그 광고병 사태 일으키거나 뭐 가짜뉴스로 그 사드 배치 반대하거나 엄격하게 적용하면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죠.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 뭐 그런 경우는 무수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벌에 처하는 경우는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같이 이제 인권 유린 국가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행위는 생각하기 나름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마땅하게 적용할 어떤 그게 없다는 거예요. 반란도 국가 원수가 윤석열이니까 반란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민간인을 동원하지도 않았고 폭동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국헌문란을 한 적도 없고 국헌문란은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했죠. 살펴봤죠. 뭘 적용할 거냐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 막 이런 말 저런 말 붙여서 이거는 반란이었네, 폭동이었네, 국헌문란이었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개념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공수처는 2024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할 땐 기각할 이유가 있는 거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각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불법이라 하더라도. 뭐 군대 동원한 거 다 봤고. 그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아니, 그 수사 체포 왜 해요? 좀 이 당시 수사기관이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필요도 없는 일을 한 거죠.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거겠죠, 뭐. 그러자 공수처는 12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12월 31일 서울지방법원 판사 이순영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안 됐어요. 다른 법원에 청구를 해요. 이런 행위가 용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사실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권이 유린되잖아요. 수사처가 이 사람을 꼭 처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법은 저 법은 막 그렇게 발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공수처가. 동일한 사안으로 법원을 고르면서 영장을 여러 번 청구하는 행위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과 같이 문명이 충분히 발전한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금지시키거나 관습적으로 금지된다. 당연하죠. 근대 국가에서는 인권을 중시하니까 그런 일을 못하게 하겠죠, 당연히. 근데 공수처가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법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엄격히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간섭적으로 금지되었을 것이 분명한데 이거를 쓰기에는 한국도 금지됐을 거다. 한국도 그 인권이 어느 보장되는 근대 국가인데 또 충분히 발전했고 공수처는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강행한 것이다. 현 시대의 한국의 법과 법원의 간섭을 잘 모르니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다루겠다. 더 깊이 얘기할 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쓰니까 뭐 정확한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아마 금지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 관습적으로라도. 한국만 다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는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2024년 12월 31일 밤 공조부는 경찰청 특공대와 수사관들을 관저 입구로 급파했다. 사실이죠, 뭐.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대통령 경호처의 급으로 허망하게 무산되었다. 경호처는 법원의 영장이 군사상 기밀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법리를 내세워 수사관들을 관저 정문에서 돌려보냈다. 국가기밀을 다루니까 보통 그렇게 하죠. 공수처의 무능이 부각되자 공조부는 서울서부지법을 다시 찾았다. 그랬죠. 2025년 1월 7일 서울서부지법 판사 이순영은 기다렸다는 듯 경호처의 저항을 공무집행 방해로 간주하고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강제 이력이 보강된 체포영장을 재차 발부했다. 또 발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400명의 정예부도로 구성된 경호처였다. 체포영장을 100번 받으면 무엇하겠는가. 경호처가 저항하면 윤석열이 체포는 불가능하다. 이런 난관을 경찰이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경찰은 시가전을 계획하고 기동대 54개 부대, 약 3,200명의 경력을 경찰을 추가로 투입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공수처 인력까지 합치면 한남동 관저 한 곳을 포위하기 위해 무려 5,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한 셈이다. 그래요. 경찰의 시가전 계획에 분노한 우파 시위대는 대통령실 부근에 모여들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국민의힘 당원들도 모였다. 대표 인사로는 윤상현, 김기현, 남경원 등이 있다. 그 시가전을 벌리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이렇게 시가전을 벌이겠다 나선 경우는. 그런 경우가 언제 쓰냐는 거예요. 1948년 4.3
폭동때도 그렇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경찰서를 습격하고 사람들을 살인하잖아요. 거기에 대응해서 군대를 파견하거나 이렇게 뭐 어떤 병력을 파견하지. 이렇게 먼저 파견했다. 뭐 살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고 뭐 경찰서 습격하니까 뭐 이게 병력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5천 명을 동원해서 시가전을 벌이려고 한 적은 이 경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큰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5일 새벽 6시경 공조부는 시가전을 일으켜 윤석열 체포를 강행했다. 시위대가 정문에서 영장무효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하는 사이 이미 매봉선을 넘어 관전 내부 경내로 침투한 경찰 체포전은 경호처의 2차, 3차 저지선을 안쪽에서부터 무력하기 시작했다. 경호처가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큰 피해는 없었고 윤석열은 체포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 소식이 전해진 2025년 1월 15일 저녁 8시경 경기과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인근에서 50대 남성 A씨가 극도의 분노와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병원으로 급송되었으나 1월 20일 숨졌다. 그런 일이 있었죠. 왜 체포되었다고 해요? 감옥으로 직행하는 것은 아니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이 최종 결정되어야 감옥에 간다. 1월 18일 토요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강행되었는데 태극기 집회가 대규모로 개최되는 날이었다. 토요일마다 이때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죠. 이 시기 매주 토요일은 대규모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밤샘 신문 끝에 차은경 판사는 1월 19일 새벽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상식 밖의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발급이 안 되죠. 서부지법에서만 발급이 되는 거죠.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가 아무 의미가 없다. 증거인멸도 없죠. 도주 우려도 없고 대통령 신분인데 도망칠 데가 없잖아요. 증거인멸. 증거가 뭐가 필요해요? 군대 행위를 이제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데 군대를 동원하는 행위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한 일부 시위대는 불법 체포된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구호와 함께 법원 1층 현관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했고 경찰 특공대가 파견되어 수습되었다. 기물은 파손되었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래요.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정치권이든 법원이든. 누구 때문에 민간인들이 동원되고 누구 때문에 흥분했냐는 거예요. 민간인들을 누가 동원했냐? 누구로 인해서 동원되었냐? 판사도 자유롭지 못하죠. 정치권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걸 왜 민간인한테 책임을 물어요? 누구 편을 안 들더라도 그냥 정당성을 다 떠나면 뭔가요? 권력투쟁이었다는 거예요. 정당성을 다 따질 때 왜 권력투쟁에 민간인들을 동원해요? 민간인들이 사고가 났어요. 정부기관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물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큰 피해가 또 있었으면 또 모를까. 말했잖아요. 함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혹시 주문의 힘이 너무 과도해서 생긴 일이 아닐까 우려한 이 글을 쓰니는 책임감을 느끼고 자제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뭐 당시에는 국민들의 지지율이 중요한 상황이었고 아무리 숭고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자제해야 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와 세력과 싸우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잖아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민주정치 제도에 입각한 승리가 중요하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웅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불법적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제해라.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일단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거죠. 정당과 지지율에는 우파의 중심 정당이 좌파의 중심 정당을 앞서나가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팽팽한 국면이다. 앞서고 있는 것도 봤지만 아니다 팽팽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쪽도 두 세력이긴 하지만 40%까지 나오죠. 팽팽한 국면이다. 즉 지지율의 벽을 완전히 뚫지 못하였다. 최소 대통령과 우파 정당의 지지율이 50%를 뚫어야 지지율의 벽을 완전히 뚫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지율의 벽을 뚫어야 우파 국가가 개입할 명분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을 비롯해 우파 국가들도 개입할 수 있죠. 지지율의 벽을 완전히 뚫었음에도 반란 세력이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무장을 갖춘 뒤 선멸에 나서자. 그래요. 그렇게 된 거죠. 고난은 없지만 원래 고난은 법적 고난은 누구한테 있나요? 정부에 있는 거죠. 대통령을 집권시킨 우파 세력 어떤 공직자들에게 있는데 어떤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괴상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명령을 따라야 할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괴이한 일이 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